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온 한 가족이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보시죠. 처음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났던 엄마의 선택이 결국 온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 중간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2019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19살. 엘레나는 엄마 마르셀라가 짐을 싸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정말 심각했어요.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죠. 엘레나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고, 마르셀라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간병인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미안해 엘레나, 엄마가 꼭 돌아올게. 동생 잘 돌봐줘야 해. 마르셀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가방 속에는 가족 사진 한 장과 엘레나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 한 장이 소중히 들어 있었습니다. 마르셀라는 밤늦게까지 엘레나와 동생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은 정말 발전된 나라래. 병원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예의 바르다고 하더라. 엄마가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엘레나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있고 동생 학용품도 사줄 수 있어.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해도 마르셀라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특히 엘레나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나이였는데 엄마 없이 동생까지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죠. 공항에서의 이별은 정말 눈물바다였어요. 엘레나는 엄마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르셀라도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아이들을 바라봤죠. 그날 밤부터 엘레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동생을 돌보는 일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아침에 동생을 깨워서 학교 보내고 저녁에는 숙제도 봐주고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까지 해야 했어요. 게다가 생활비도 아껴 써야 했기 때문에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집에서만 간단한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매일 밤 엄마가 보내주는 영상편지가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때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때로는 신기해하는 표정으로 한국 생활을 전해주는 마르셀라의 모습을 보며 엘레나도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나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정말 신기해. 이 나라 사람들은 음식에도 마음을 담는구나.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 언니들이 너무 친절해.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몸짓으로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틈틈이 한국어도 알려줘. 마르셀라의 영상 속 표정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던 엄마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마르셀라가 돌보는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었나 봅니다. 우리 마르셀라 고생 많이 했구나. 딸들 걱정도 많이 하고. 할머니가 마르셀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신기해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엘레나도 덩달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지하철도 정말 깨끗하고 사람들이 줄도 잘 서고 노인분들에게 자리도 양보해줘. 그리고 병원에서는 간병인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있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줘. 베네수엘라와는 정말 다른 나라야. 마르셀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엘레나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것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밤 9시면 어김없이 영상통화를 하던 엄마가 3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어요. 엘레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동생도 누나, 엄마 괜찮은 거 맞지? 라며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다 받은 전화 한 통이 엘레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엘레나 씨, 어머님이 일하시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한국으로 오셔서 간병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의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레나는 즉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비자 준비부터 항공료까지
동생과 함께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비행기표를 샀어요.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정말 멀고 험난했죠. 파나마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총 2번의 환승을 해야 했고 전체 소요 시간이 20시간이 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엘레나는 계속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어요. 엄마는 어떤 상태일까? 수술은 잘 될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될까?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이라는 완전히 낯선 나라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도 컸죠. 드디어 도착한 인천공항, 처음 맡아보는 한국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공항시설의 깨끗함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어요.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고 안내판들이 스페인어로도 되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직원분이 엘레나의 상황을 듣고 어머님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항에서 나와서도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던 공항 직원분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지하철 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심지어 병원까지 가는 길을 종이에 자세히 적어주셨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엘레나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엘레나는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의 깔끔함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질서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안내가 여러 언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베네수엘라의 대중교통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사람들도 서로 배려하며 탑니다. 임산부나 노인분들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죠. 지하철에서 내려서 병원까지 가는 길에도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와 친절한 안내시설들을 보며 이 나라는 정말 외국인을 배려하는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건물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로비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 데스크까지 있었고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게 엘레나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엄마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엘레나야, 정말 고생했구나. 이렇게 멀리까지 와줘서 고마워. 마르셀라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 엄마가 다치자마자 할머니들이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오시고 간병사 언니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 마르셀라의 침대 옆에는 정말 많은 과일 바구니와 손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편지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쓴 것이 느껴졌어요. 엘레나는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이웃들과 친하게 지냈지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돌봐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할머니 2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이게 마르셀라 딸이구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쁘게 생겼네. 할머니들은 엘레나를 보자마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정성스럽게 싼 김밥을 내밀어 주셨어요. 멀리서 왔으니까 많이 배고플 텐데 이거 드세요.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엘레나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많이 걱정했을 텐데 이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어는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엘레나는 그 순간 왜 엄마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았죠. 엄마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기간 동안 엘레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이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정말 세심한 배려가 놀라웠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번역 앱을 사용해서라도 엘레나에게 엄마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셨고, 간호사분들은 엘레나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병원 주변의 마트 위치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노선, 심지어 맛있는 식당까지 추천해 주셨어요. 베네수엘라였다면 이런 치료와 서비스는 정말 꿈도 못 꿨을 거야. 엘레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사람들의 따뜻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원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엘레나는 한국의 일상을 하나씩 차근차근 경험해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보는 법, 배달 앱 사용하는 방법, 심지어 분리수거하는 방법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처음엔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해서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정말 미안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뒤에서 기다리시다가 직접 다가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면 돼요.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시고 엘레나가 이해할 때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셨거든요. 엄마가 회복되는 동안 엘레나는 병원에서 알게 된 이웃 할머니들에게 한국 음식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부터 시작해서 된장찌개, 미역국, 심지어 불고기 만드는 법까지 하나씩 정성스럽게 배워나갔습니다. 할머니들은 엘레나가 실수를 해도 전혀 짜증내지 않으시고 웃으며 다시 천천히 알려주셨죠. 처음엔 다 그렇지. 나도 시집 왔을 때 밥도 제대로 못했어. 그런데 지금 봐. 이렇게 잘하잖아. 할머니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엘레나는 한국의 가족 문화와 정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서로 돌봐주는 문화가 정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것도 할머니들의 따뜻한 소개 덕분이었어요. 카페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친절한 여성분이셨는데 엘레나의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서 흔쾌히 일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많이 못해도 전혀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오는 손님들 대부분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다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사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엘레나는 한국어 학당에도 등록할 수 있었어요. 학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 맞춰서 근무 스케줄도 유연하게 조정해 주셨거든요. 처음 며칠은 손님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정말 힘들었지만 단골 할머니들이 자주 와서 우리 엘레나 오늘도 예쁘네, 한국어 많이 늘었구나라며 계속 응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엘레나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죠. 한국어 학당에서 엘레나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각자 한국에 온 이유도 다르고 꿈도 달랐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는 마음은 모두 같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엘레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원봉사로 한국어를 가르치러 온 도윤이었습니다. 29살의 도윤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칠 때만큼은 정말 열정적이고 인내심이 많았어요. 엘레나가 발음이 어려워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반복해서 알려주곤 했습니다. 도윤은 어릴 적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마음이 정말 남달랐어요. 엘레나가 엄마 걱정으로 울적해하거나 향수병에 시달릴 때면 조용히 옆에 앉아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죠. 가족을 위해 이렇게 멀리까지 온 마음 저도 정말 잘 이해합니다. 제 할머니도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알거든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엘레나 씨를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에 엘레나는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주말이면 도윤은 엘레나를 할머니가 계신 집 근처의 작은 텃밭에 데려가곤 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꾸시는 텃밭에서 상추도 따고 토마토도 수확하고 고추도 따며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의 할머니는 엘레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친손녀처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이 아이 참 착하구나. 엄마 걱정에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돌보다니 정말 효성이 지극해. 우리 도윤이도 이런 마음씨 착한 아이를 만나서 다행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칭찬을 들으며 엘레나는 점점 이곳이 편안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갈수록 엘레나의 마음에도 새로운 감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도윤의 가족들은 엘레나에 대해 생각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윤의 아버지와 큰 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는 안 된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함께 살겠어라며 두 사람의 만남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어요. 잠깐 친구로 만나는 건 괜찮지만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우리 전통이나 문화도 모르고 나중에 갈등만 생길 게 뻔하잖아. 집안 어른들의 강한 반대에 도윤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윤의 깊은 고민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도 젊었을 땐 시집살이가 정말 서툴렀다. 밥도 못하고 김치도 못 담그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허라. 사람은 정이야, 국적이 아니야. 85세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엘레나 같은 아이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엄마를 위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정성껏 돌보는 마음, 그리고 우리 도윤이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며느리의 마음 아니겠어? 할머니의 지혜롭고 따뜻한 말씀에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마을에서 작은 가을 축제가 열렸어요. 엘레나는 엄마 마르셀라와 함께 고운 한복을 입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떡볶이 나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입어본 한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동네 할머니들이 어머, 정말 고운 아가씨네,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라며 연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떡볶이를 나눠주며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정성스럽게 인사하는 엘레나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말 흐뭇해했습니다. 저 외국인 아가씨 참 착하네. 한국말도 정말 많이 늘었고 예의도 바르고.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칭찬을 느끼며 엘레나는 자신이 이 공동체의 진짜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깊이 실감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우리 며느리감이네, 이런 아이면 어느 집 가서도 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축제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직접 엘레나를 찾아와서 진심 어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레나 씨, 오늘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았네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였군요. 국적이나 언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그 마음씨더라고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인정을 받은 순간 엘레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간절했는지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죠. 2021년 봄, 벚꽃이 온 마을에 만개한 어느 화창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엘레나를 동네 씨름장으로 데려갔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씨름 경기가 있대요. 우리 동네 자랑하는 선수도 나온다니까 같이 보러 가요.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간 엘레나였는데 씨름 경기가 모두 끝나고 갑자기 도윤이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마이크를 잡은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엘레나라는 여성인데 엄마를 위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한쪽 무릎을 꿇더니 주머니에서 정말 아름다운 반지를 꺼냈어요. 한국 전통 장신구의 우아함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정말 특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엘레나,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요? 당신의 가족은 이제 내 가족이고 내 가족도 당신의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요. 엘레나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관중석에서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할머니들은 어서 대답해, 빨리 내해라며 손뼉을 치며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깊은 감동에 젖은 엘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네, 도윤 씨. 저도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씨름장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시고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우리 마을에 이런 감동적이고 로맨틱한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온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엘레나와 도윤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엘레나는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은 2개월 후인 여름에 정말 성대하게 열렸어요.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멋지게 결합한 형태로 진행했는데 정말 아름답고 의미 깊었습니다. 마르셀라는 고운 한복을 입고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에 와서 일만 하다가 딸의 이런 아름다운 결혼식까지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동생도 특별히 와줬고 한국어 학당 친구들, 동네 할머니들, 카페 단골 손님들, 심지어 병원 의료진분들까지 모두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아름답게 어우러진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엘레나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부터 시작해서 한국사, 한국 문화와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도윤과 마르셀라, 그리고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엘레나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우리나라 역사에는 아픔도 많지만 그걸 극복해온 강인한 힘이 있어. 그 정신과 힘을 제대로 이해하면 진짜 한국인이 되는 거야 라며 역사의 깊은 의미까지 들려주셨어요. 드디어 귀화 시험 날이 왔습니다. 긴장한 엘레나를 위해 온 가족이 모두 나서서 응원해 주었어요. 엘레나는 이미 마음으로는 완전한 한국인이야. 시험은 그냥 그걸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야. 도윤의 따뜻한 격려에 큰 힘을 얻은 엘레나는 당당하게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몇 주 후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엘레나는 새로운 한국 이름으로 하나은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2022년 가을, 하나은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셀라는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 기쁨에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손자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베네수엘라인이겠네. 정말 국제적이고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임신 소식을 들은 동네 할머니들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하나은을 위해 직접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태교에 좋다며 클래식 음악도 추천해 주시고 임신 중 주의사항들도 세심하게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온 텃밭에서 마르셀라와 하나은, 도윤, 할머니,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함께 웃으며 싱싱한 상추를 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나은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생계를 위해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그 첫날, 우리 가족의 운명도 함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진짜 고향이 되었어요. 여기서 받은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를 절대 잊지 않고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한국은 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에게 제2의 가족을 선물해준 소중한 나라죠. 하나은의 감동적인 마지막 내레이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정치 분석이 아닙니다. 바로 한 명의 미국 CIA 전략 분석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과 반전의 이야기죠. 리처드 백웰이라는 52세 전직 CIA 요원이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한국의 가능성을 점차 깨달아가며 결국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이 세계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변화와 한미러 삼각협력이라는 천년 대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5년 봄, 워싱턴 근교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리처드 백웰은 오랜만에 받은 전화 한 통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화는 한국 정부 산하 국제전략연구원에서 온 것이었죠. 그들은 리처드에게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처드는 30년 가까이 CIA에서 아시아 담당 전략 분석관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정학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죠. 하지만 은퇴 후 3년간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강의만 하며 조용히 지내던 그에게 한국의 제안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사실 리처드가 현역 시절 한국에 대해 가졌던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항상 위험한 지정학의 퍼즐이라고 불렀죠. 북한이라는 불안 요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애매한 위치,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까지. 리처드의 눈에 한국은 늘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연구원 측에서 제시한 연구 주제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북극 항로 개통 시대의 동북아 전략 균형이라는 제목이었죠. 북극 항로라니 리처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루트가 열린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것이 동북아시아 전략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처 분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리처드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큰 프로젝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은퇴 후 다소 무료했던 일상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3주간의 한국 체류를 계획하며 이번 기회에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리처드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리처드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한 일정 중 하나가 부산항에서 열리는 동북아 물류 허브 전략 세미나였기 때문이죠. 솔직히 리처드는 이런 세미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뻔한 이야기들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미나장에 들어서자마자 리처드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의 열기가 예상과 달랐던 것이죠. 단순히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 중요한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발표대에 올라섰습니다. 정혜윤 박사였죠. 35살의 해양공학 전문가인 정혜윤은 부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표 주제는 북극 항로와 한반도 남단의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정혜윤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해상교통로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개통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리처드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북극 항로 이야기야 이미 여러 차례 들어본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혜윤이 보여준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화면에는 정교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 수에즈 운하 루트보다 거리상 40%, 시간상 30%를 단축할 수 있다는 데이터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혜윤은 하지만 북극 항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항지가 부족하다는 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지도에는 북극 항로상의 주요 기항 가능 지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부산항이었던 것입니다. 지리적 위치, 항만시설, 배후산업단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성까지 고려했을 때 부산이 최적의 선택지라는 분석이었죠. 리처드는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윤의 분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치밀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거든요. 특히 부울경 산업벨트의 잠재력에 대한 설명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리처드는 정혜윤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둘은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죠. 정혜윤은 리처드의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고 그 과정에서 리처드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안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리처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정혜윤 박사가 보여준 북극 항로, 시뮬레이션과 부울경 클러스터의 잠재력은 그의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침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주, 리처드는 국방부에서 열리는 전략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패권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죠. 리처드는 이 회의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각 군 참모진 그리고 몇몇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했죠.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고 있는 공세적 행보와 러시아의 북극해 진출이 미국의 해상 패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리처드는 한참 회의를 듣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리처드에게 집중되었죠. 바로 한반도 남단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반도요?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리처드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기존의 해상교통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에즈 운하나 말라카 해협 같은 기존 루트에만 집중해왔죠. 하지만 진짜 관건은 북극 항로 상의 전략적 기항지입니다.
그리고 그 최적의 위치가 바로 부산항입니다. 한 해군 제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백웰 박사님, 한국은 우리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일 뿐입니다. 전략적 허브가 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요? 리처드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우리의 맹점입니다. 한국의 부울경 산업벨트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리적 이점까지 더해지면 북극 항로 시대의 새로운 싱가포르가 될 수 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얼마나 기존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회의가 끝난 후 리처드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연구자료들을 다시 꼼꼼히 검토하고 북극 항로 관련 최신 보고서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죠. 한국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리처드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깨달아가던 무렵 뜻밖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 비공식 면담 요청이 온 것이죠. 상대는 알렉세이 페트로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화 담당 참사관이었지만 리처드는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청 소속의 베테랑 요원이었거든요. 둘은 워싱턴 근교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옛 동료 같은 분위기였지만 둘 다 서로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했죠. 페트로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최근 한국에 다녀왔다고 들었네. 어떤 인상을 받았나? 러시아어로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페트로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같은 생각이야.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일세.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동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런데 중국과만 손잡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야. 리처드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해. 페트로프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우리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새로운 통로가 필요해. 그런데 현재로서는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 정도가 전부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게 모스크바의 판단이야. 리처드는 페트로프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페트로프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국의 부산항은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어. 지리적 위치도 완벽하고 항만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리처드가 지적했습니다. 페트로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닌가? 우리는 미국과 적대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한국이 그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리처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에너지 분야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천연가스를 북극 항로를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고 한국의 액화천연가스 기술과 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거지. 그리고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야. 페트로프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야. 우리도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 한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 페트로프와의 만남 이후 리처드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까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거든요.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서였죠. 서울에 도착한 리처드는 곧바로 정혜윤 박사와 만났습니다. 둘은 청계천 근처의 한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혜윤은 리처드의 재방문을 반가워했고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과거 석유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 경험이 지금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1970년대 석유 위기 때를 아시죠?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중동에서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가 큰 타격을 받았죠.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어요. 석유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도, 난방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정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일이 정말 대단했어요. 중동으로 직접 뛰어든 거예요. 정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옛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시 테헤란로 한복판에 세워진 한국 상사들 간판이에요. 현대, 대우, 삼성 같은 회사들이 모두 중동으로 진출해서 플랜트 건설, 도로 건설 같은 일을 맡았죠. 리처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바로 이거예요. 정혜윤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겼습니다. 당시 우리는 자원빈국이었지만 기술과 인력을 제공해서 자원 확보의 길을 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원빈국이지만 이제는 자원중개국이 될 수 있어요. 리처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원중개국이요? 네, 북극 항로를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시베리아의 목재, 각종 원자재들을 받아서 가공하고 재수출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력과 부산항의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자원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혜윤은 태블릿을 꺼내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러시아에서 출발한 LNG 운반선이 북극 항로를 통해 부산에 도착해요. 여기서 일부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다시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재수출하는 거죠. 운송비도 절약하고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예요. 리처드는 점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상이네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해요. 정혜윤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LNG 저장 기술도 선진국 수준이에요. 여기에 부울경 산업벨트의 화학 공장들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에너지 허브가 완성되는 거죠. 둘은 해가 질 때까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리처드는 그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 파트너였던 거죠. 한국에서 얻은 통찰과 러시아와의 비밀 접촉 정보를 종합한 리처드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 자신의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것이죠. 그는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에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리처드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 덕분에 브리핑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는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그리고 몇몇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리처드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향후 50년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북극 빙하의 변화상이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연중 6개월 이상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작입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리처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수에즈-말라카 루트 대신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운송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루트상에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리처드는 핵심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부울경 지역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삼각균형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균형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각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135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135 전략이란 미국이 1번 축, 한국이 3번 축, 러시아가 5번 축이 되는 새로운 협력 체계입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습니다. 1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 3은 새로운 허브 역할을 할 한국, 5는 자원 공급국인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이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리처드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측에서 먼저 접촉해왔습니다. 그들도 중국 일변도 정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한국을 통한 우회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리처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에너지 분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가 답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극 항로를 통해 한국으로 수송하고 한국의 LNG 기술과 저장시설을 활용해 동남아시아로 재수출하는 방식이죠. 미국 기업들도 이 과정에서 기술 파트너십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지계입니다. 과거의 10년 단위 단기 전략이 아니라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 말입니다. 한국을 새로운 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드는 것, 그것이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지속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각자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리처드의 백악관 브리핑 이후 워싱턴 정가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정책 결정자들도 점차 리처드의 분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국가경제위원회에서는 북극 항로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별도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국무부에서 리처드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직접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백웰 박사님의 제안을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차관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의 협력 부분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체계는 모든 참여국에게 이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하면 좋을까요?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미리 준비해온 로드맵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한국과의 에너지 인프라 협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항의 LNG 터미널 확장, 저장시설 현대화 같은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러시아와의 제한적 협력을 시작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윤 박사가 갑자기 청와대 정책실로 발탁된 것이었죠. 그녀는 북극 항로 대응 TF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정혜윤은 새로운 직책을 맡자마자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산항 북극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였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항만 시설이 아니라 LNG 저장, 석유화학 제품 가공, 컨테이너 환적이 모두 가능한 복합 허브를 만드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와 동시에 러시아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스프롬 아시아 지역 담당 부사장이 갑자기 서울을 방문한 것이었죠. 공식적으로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라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협력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가스프롬 측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연간 2천만 톤 규모의 LNG를 20년간 장기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죠. 조건은 부산항에 러시아 전용 터미널을 건설하고 한국 기업과 합작으로 LNG 재가공 시설을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도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한국 측과 별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LNG 저장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부산 프로젝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냈죠. 부산항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하나는 미러 공동구역, 다른 하나는 한미협력구역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리처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